안녕하세요. 예, 강의 계획서 받으셨죠? 해커스 소방의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최정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강의 계획서 여러분 첫 번째 장 말고 뒷장을 먼저 봐주세요. 뒷장을 먼저 봐주시면 우리는 지금 기본 이론 수업이고, 기본 이론 수업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첫 번째 표에 보시면 우리 국어 과목이다 하면은 크게 어떻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 범위는 고등학교까지의 국어 과목이야.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때 국어라고 하면은 국어라는 과목에는 독서도 있었고 문법도 있었고 화법과 작문도 있었고 그리고 문학도 있었죠. 그지? 그 모든 과목이 국어라는 과목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출제 비중표 보면은 여러분 문법, 어휘, 그 다음에 문학, 비문학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에는 크게 문법과 어휘, 그 다음에 문학, 비문학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법도 다시 현대문법과 고전문법이 있고 어휘도 굉장히 많지. 뭐 사자성어도 있고 속담도 있고 한자어도 있고 고유어도 있고 그 모든 영역들. 그다음에 문학도 현대문학이 있고 고전문학이 있고 뭐 고전문학도 시가문학이 있고 서사문학이 있고 현대문학도 소설이 있고 시가 있고 수필이 있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비문학 영역도 독해가 있고 화법이 있고 작문이 있고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과목, 이 전 영역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문항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문법이 몇 문항, 문학이 몇 문항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거든.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문항수가 다르지 여러분. 그지? 해마다 조금씩 문항수가 다른데 보통 평균을 내보면 문법과 어휘가 몇 문항이에요? 문법이 보통 7, 8문항. 어휘가 한두 문항. 많이 나왔을 때는 4문항까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문법과 어휘까지 해서 한 9문항 이상은 나오는 거지. 그지? 그리고 문학. 이 한 총 합하면 한 6문항에서 8문항. 그 다음에 비문학이 총 합하면 한 3문항에서 6문항. 이렇게 배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문법이랑 문학이랑 비문학 세 개의 영역 중에서 우리가 가장 공부할 때 어려워하는 영역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건 어법, 문법이에요. 시작할 때 제일 어려운 건 문법이고 시험을 보고 나서 제일 어려운 건 어디야? 실제로 시험을 보고 나서 어려운 건 문학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문법은 여러분이 다 제로 베이스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선에서 출발하는 건 문법이야. 그래서 문법은 근데 대신에 암기해야 될 상황과 개념을 이해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정말 엉덩이로 열심히 앉아서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하면 특별히 실수하지 않는 한 문법은 다 맞추고 가야 되는 영역이에요. 특히나 우리 시험은 다른 직렬에 비해서 문법이 어렵게 나오지 않아. 그래서 문법은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만 대신에 전범위의 학습을 강조하셔야 돼요. 전범위. 문법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를 깊이 있게 들어가기보다 가장 기본의 원칙에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 시험이 다른 뭐 일행직이나 경찰직이나 이런 거보다 실제 우리 시험이 더 어렵게 나오는 파트는 문학이에요. 특히 현대시 같은 거. 근데 올해는 아니야. 올해는 국어 자체가 시도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문제도 기출문제랑 그냥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별로 어렵게 안 나왔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시험은 문학이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공부는 시작은 문법에서 시작해서 마무리는 문학을 얼마나 잘 마무리를 하느냐. 예, 점수의 당락이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비문학은 비문학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문제 나왔고 그 전년도에도 뭐 3문제 이 정도 나왔고 근데 이제 우리 출제 비중표 보면은 2017년 4월 같은 경우는 비문학에서 9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문학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거야.
그지? 근데 이거는 또 언제 내년에 또 이럴지도 몰라. 근데 평균은 한 3문제에서 6문제라고 하지만 또 어느 순간 8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반적인 국어 시험의 흐름이 비문학이 강조되는 추세거든. 근데 올해 우리 시험은 전반적인 다른 직렬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비문학이 강조되는 추세에서 올해 우리 시험은 거꾸로 간 시험이야. 올해 우리 시험은 비문학의 비중이 낮았고 게다가 어렵지도 않고 난도도 굉장히 낮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른 국어 시험의 추세와는 좀 거꾸로 간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비문학은 한 3문제 어렵지 않게 출제될 거예요. 여러분 비문학은 별로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저는 말을 못해요. 그렇게 말하면 저는 안 돼. 왜냐하면 다시 강조하지만 전반적인 국어 시험의 추세가 비문학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추세거든. 근데 우리 시험이 올해는 거꾸로 갔어. 하지만 2017년도 4월처럼 또 비문학이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런 추세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문학은 암기해야 될 영역은 없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수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준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지금 그냥 기출문제든 아니면 어떤 문제를 풀어도 다 맞추고 어렵지 않게 다 맞추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비문학 독해가 너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일단 비문학 독해 수업을 하고 나서는 개인의 수준에 맞춰서 좀 연습하시는 게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 비문학은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특히 자기가 좀 비문학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른 어떤 문제집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매일 조금씩 매일 한 문제씩 뭐 한 지문씩 읽어나가는 그런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학습 대책이랑 단원별 학습 전략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다시 앞장으로 와보시면 우리 소방국어 기본 이론반의 목표는 일단 수업을 끝까지 듣는 거예요. 수업을 끝까지 들으면 국어 시험의 전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문법, 비문학, 문학 이게 전 범위를 학습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특히 우리 기본반 수업은 비문학이나 문학에 비해서 문법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거는 공부의 시작이 문법이어야 하기 때문이고 문법의 전체 체계를 잡는 수업을 할 거예요. 교재에 보시면 키워드로 정리하기가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수업을 듣고 나서 복습할 때는 이 키워드로 정리하기를 통해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문학이 우리가 좀 어렵게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특히 현대문학은 여러분 범위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봤던 시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고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시여서 문제를 못 풀고 이런 거 없거든. 왜냐하면 범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감상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기본반에서는 서사 갈래보다 즉 소설 갈래보다 시가 좀 더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시가 문학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 고전 문학의 주요 작품도 내용 정리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토요일마다 주간 테스트 진행되는 거 아시죠? 토요일마다 주간 테스트가 진행되고 월간 모의고사가 진행되고 그렇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스트 계획 보시면 아침마다 일일 어휘 테스트가 진행이 되지? 그지? 아침마다 어휘, 영어랑 국어랑 이제 학원 실강생은 그 벌점 관리 측면에서 진행이 될 거고 혹시 동영상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은 그 어휘어법 총정리 교재에 보시면 그냥 하루 외우고 하루 자기가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문제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 하면 어휘어법 총정리 교재를 하면 그게 딱 2달이야. 그러니까 8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동영상 수업 들으시는 분은 교재를 통해서 혼자서 스스로 자율 테스트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토요일 날 주간 테스트를 보고 나면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수업에는 이 주간 테스트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가지고 와서 확인 테스트와 주간 테스트를 같이 해설하고 나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아래 보시면 강의 계획서 보시면 문법을 3주까지 진행하고 중간에 비문학 수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중간에 비문학 수업이 들어가 있고 다시 문법 수업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문학 수업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문법 사이에 비문학이 이제
끼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교재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교재 순서대로 진도가 이렇게 나가다가 중간에 뒤로 한번 돌아갔다가 다시 앞으로 온다라는 거야. 페이지 수로 보자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유는 한 3주차쯤 비문학 수업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확인 테스트 학습을 통해서 비문학에 대한 어떤 연습 문제를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연습의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먼저 비문학에 대한 기본 원리, 독해 원리의 수업이 중간에 들어간다. 3주차쯤 들어간다. 라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수가 중간에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온다라는 거야. 그렇게 가고 8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 수업에서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을 듣는 거야. 수업을 듣는 거. 그러니까 혹시 복습이 좀 밀리거나 그래서 수업을 못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단원을 버리더라도 내가 만약에 막 의문론까지는 잘 따라왔어. 그래서 품사까지는 했어. 근데 예를 들어 중간에 문장론 부분에 복습을 못했어. 그래서 내가 복습이 안 되면 그 다음 수업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안 돼요. 내가 혹시 복습을 못해서 중간에 문장론은 하나도 모르겠어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어문규정 수업을 들어갈 때 혹은 비문학 수업을 들어갈 때 그때부터는 다시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수업을 끝까지 완강하는 것을 목표로 제1의 목표로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 교재의 목차 좀 여러분 봐봐. 교재에 한 몇 장 넘겨야 되니 여러분? 한 3장 정도 넘기면 목차가 있지. 그러니까 어떠한 과목의 교재든 간에 이 목차는 이 과목의 체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체계 있게 공부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할 때 그러면 체계 있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차를 보셔야 돼. 이 목차를 계속 훑어보세요. 그래서 이 목차를 보시면 제1편이 문법이지. 그러니까 문법, 어법은 처음 봐봐. 언어의 본질부터 시작해. 언어의 본질이 있고 언어의 본질도 언어의 특성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여러분? 국어의 특성이 나오지. 이 목차를 거꾸로 할 수 없어. 우리가 생각해봐. 국어의 특징을 먼저 배우고 언어의 특징을 배울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 그지?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을 배우고 나서야 그 다음에 다른 언어와는 좀 다른 한국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를 학습해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목차가 이 과목의 체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2장에서 국어의 구조라고 나와 있지? 이 부분이 사실은 이론 문법의 핵심이에요. 응? 이론 문법의 핵심이거든.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국어의 구조도 다시 의문, 형태, 통사론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지?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걸 생각해. 우리가 이론, 문법, 국어의 지식과 관련되는 거는 의문, 형태론, 그 다음에 뭐야? 통사, 문장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수업을 하고 나서 비문학 수업을 할 거야. 비문학 수업을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3장으로 와서 국어의 규범이라고 나와 있죠. 규범이 뭐야 여러분? 이건 일종의 국가가 정한 규칙이지. 그지? 언어에 대한 어떤 규칙을 만든 거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언중은 지켜야 돼. 내가 함부로 나는 지키기 싫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냥 국가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한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거지. 그래서 한국어의 어문 규정에는 여러분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국어의 구조를 먼저 배워야 돼. 그러니까 국어의 구조에 실려 있는 한국어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져? 어문 규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의문론에 나와 있는 의문의 변동을 바탕으로 해서 표준 발음법이 정해지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국어의 구조, 이론 문법을 먼저 학습하고 이것이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 발음법 등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국어의 구조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비문학을 배우고 어문 규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이제 4장 국어생활, 뭐 언어 예절이든 올바른 문장 쓰기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여기까지가 현대문법이고 그 다음이 뭐야? 고전문법이지. 그지? 고전문법은 여러분 나오면 한 문제고 안 나오면 빵 문제야. 그러니까 올해는 한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한 여기까지 제1편의 문법까지 해서 한 7에서 8문항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봐봐 여러분. 한 장 넘기면 이제 세 번째 파트인 문학이 나오는데 문학이 현대문학이랑 고전문학이랑 있지? 근데 여러분 목차의 형식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 고전문학의 목차와 현대문학의 목차의 형식이 다르지. 어떻게 달라 여러분? 현대문학은 갈래별로 돼 있지. 그지? 그러니까 시, 소설, 수필, 희곡. 현대문학은 갈래별로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고전문학은 어때 여러분? 그치. 시대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목차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야. 즉 현대문학은 뭐 20년대시, 30년대시, 40년대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대시 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 소설도 마찬가지로 뭐 70년대 소설, 80년대 소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대신에 고전문학은 시대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대의 문학, 그 다음에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러니까 시대별로 어떤 갈래가 만들어지고 또 어떤 갈래가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지 를 같이 연결지어서 시대순으로 공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업도 현대문학은 갈래별로 나가고 그 다음에 고전문학은 어때? 시대순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목차를 쭉 훑어보면서 이 과목의 체계를 좀 잡으세요. 그리고 이제 한 장 넘겨서 우리의 본격적인 수업은 언어의 본질부터 시작할게요.